노다지 썰전 오늘은 K뷰티 유통의 강자 실리콘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리콘투 과연 지금의 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쭉 이어가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가파른 확장세 이면에 숨어 있는 어떤 암초,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까요? 저는 실리콘투의 그 적극적인 해외 시장 확장 전략, 그리고 뭐 K뷰티 자체의 상승세, 이런 걸 봤을 때 지속적인 성장을 확신하는 쪽입니다. 네, 저는 뭐랄까 조금은 신중하게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해외 확장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비용하고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물류 리스크라든지 뭐 관세 같은 이 현실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간과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낙관적으로 보냐면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계절적인 성수기 효과도 있고요. 또 그동안 좀 발목을 잡았던 미국 시장 이슈가 해소되면서 꽤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유럽은 뭐 꾸준히 잘 성장하고 있고 미국도 회복세가 이제 뚜렷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나 호주 같은 이런 신규 시장 진출, 이거는 글로벌 영토 확장의 아주 분명한 신호라고 봐야겠죠. 특히 그 오프라인 매장 모이다라고 하죠. 이게 지점당 월 한 2억에서 3억 원 정도 매출을 꾸준히 내면서 K뷰티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또 실질적인 수익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거죠. 기존의 뭐 조선미녀나 메디큐브 같은 강력한 브랜드 외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발굴하는 능력, 이것도 상당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그 해외 확장이요. 이게 당장 어떤 폭발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는 글쎄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유럽 법인이 시장에 안착하는 데만 해도 한 2년 이상 걸렸거든요. 이런 걸 보면 뭐 중동이나 멕시코 같은 신규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하고 또 초기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글로벌 물류망이라는 게 여전히 좀 불안정하잖아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운송 지연 같은 게 생기면 이건 뭐 재고 관리에도 부담이고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작년 2분기 실적을 보면 그 운반비라든지 광고 선전비 이런 게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약간 소폭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또 미국 관세 부과 문제도 있는데 이것도 대략 한 2% 수준의 이익률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색조 화장품처럼 품목수 그러니까 SKU라고 하죠 이게 많고 또 인증 절차 같은 게 복잡한 카테고리로 확장하는 건 이건 또 다른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해외 시장 확장성하고 수익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유럽이나 미국 시장의 회복세, 그리고 멕시코 같은 신시장 개척, 이건 뭐 누가 봐도 명백한 성장 엔진입니다. 그리고 모이다 매장 확대는 단순히 홍보 효과를 넘어서서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매출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핵심 전략이라고 보고요. 물론 초기 비용이 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의 창고를 직접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현지 법인을 통해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비용 효율화 노력도 꾸준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매출 증대를 통해서 그 매출 총이익률 GPM이라고 하죠. 이걸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비용 효율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신규 법인이 실제 수익에 기여하기까지 걸리는 그 시간차, 그리고 당장 늘어나는 고정비 부담, 이런 건 여전히 좀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물류비나 인건비 상승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직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시장의 성과가 뭐랄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관세 영향을 일부 줄인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그 2% 수준의 이익률 하락 가능성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비용 부담을 다 상쇄하면서 그 GPM 목표 30%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경쟁 환경과 브랜드 전략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쟁이 심화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오히려 K뷰티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실리콘2는 기존의 스킨케어 중심에서 벗어나서 헤어, 바디 이런 쪽으로 카테고리를 계속 넓히고 있고요. 또 뭐 닥터 엘시아나나 바이오돈스처럼 성장 잠재력이 큰 브랜드들을 계속 발굴하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영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도 이게 뭐 직접적인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K뷰티 인지도 자체를 같이 높이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K뷰티 시장 확대 자체는 물론 긍정적이죠. 그런데 미국 내에서 K뷰티 침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세포라나 얼타 같은 아주 큰 유통 채널에서 K뷰티가 정말 주류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경쟁사가 늘어난다는 건 시장 확대라는 측면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가격 경쟁 심화로 이어질 위험도 분명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색조 화장품처럼 복잡한 카테고리를 확장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이것과 더불어서 과거에 특정 브랜드의 그 일반 의약품 OTC 제품 관련 이슈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기치 못한 브랜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성장 추세와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장 3분기 실적도 좋게 예상되고 있고요. 4분기에는 뭐 타겟 같은 대형 유통 채널 입점 같은 오프라인 확장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분기별 실적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이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하고 또 모이다를 통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는지 이런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거죠. 연간 성장률은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3분기 실적이라는 게요, 혹시 특정 온라인 채널의 어떤 프로모션 물량을 미리 땡겨서 주문한 그런 선주문 효과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면 4분기는 3분기보다 매출이 좀 둔화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연말에는 상여금 지급 같은 비용 증가 요인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분기별 고성장을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실 다지기,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저는 실리콘2가 K뷰티라는 아주 강력한 순풍을 타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브랜드 다각화 이 두 가지 축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계속 증명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확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관리 문제, 또 예측하기 어려운 물류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점점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어떻게 차별화를 가져갈 것인가 하는 점, 그리고 신규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넘어야 할 과제들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 실리콘2의 미래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이 글로벌 K뷰티 시장 속에서 기회를 어떻게 잘 포착하고 또 동시에 이런 위험 요인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성장 잠재력과 또 내재된 리스크,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실리콘2의 향후 행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 각자의 통찰을 더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